그럼 당장 나가세요! 벽에 부딪힌 그 말이 제게 되돌아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날 다음 달 있을 손주 돌잔치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곧이어 들린 건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엄마. 그냥 가세요. 오늘은 좀 지금은 안 되겠어요. 순간 귓속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죠. 나보고 나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제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이런 얘기 나누기엔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공손한 말투였고 높임말도 제대로 썼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칼끝보다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진짜 미안함은 없었어요. 아들이 덧붙였어요. 엄마가 그 말은 안 하셨어야죠. 체면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졌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그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열날 때 등을 토닥여주던 그 아이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일 나가던 그때 그 아이를 위해 살았던 제 젊은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절 내쫓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돈이 없다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며느리가 바로 대답했어요. 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은 안 하셔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실 소파 쪽을 돌아봤어요. 사돈이 앉아 계셨죠.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 그리고 미소 같지도 않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그저 역시 그렇군 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왜 그분 눈치를 봐야 하니? 며느리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부모도 자기 몫은 내야죠. 그게 요즘 방식이에요. 요즘 방식?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옛날 방식이란 말이었죠. 쓸모없고 구시대적이고 이해 못하는 늙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 이런 걸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그 말은 며느리의 칼날 뒤에 박힌 쇠망치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손에 든 냄비가 기울었어요. 미역국 국물이 냄비 가장자리로 출렁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울면 쏟아질 것 같았죠. 눈앞에서 아들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그 말만 계속 울렸습니다. 식탁을 바라봤어요. 그 위엔 제가 직접 만든 송편과 나물, 그리고 돌잔치 얘기 자료들이 섞여 있었죠. 호텔 팸플릿이었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냄비를 식탁에 내려놨어요. 쿵 소리가 났죠. 생각보다 큰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나간다. 대신 내 손으로 만든 건 두고 간다. 내 정성까지 버리진 말거라. 며느리가 눈을 치켜떴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돈이 어색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이야 추석인데
이런 불상사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려서 신발끈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끈을 풀어진 채로 뒀죠.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제 애 안 봐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그래, 내가 애를 키워라. 대신 나한텐 그 애가 이제 손주가 아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사돈은 숨을 죽였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죠.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려 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젖혔어요. 너희가 나가라 했지. 그래, 나가마. 근데 기억해라. 나를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너다. 문을 닫았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지고 아래쪽 화살표가 깜빡거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기계음이 웅웅거렸습니다. 등 뒤로 아들네 집 현관문이 보였어요.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의 낮은 한숨. 괜히 그러셨다는 말.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괜히 흥분했다고 했죠.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냐고. 그 셋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집에서 듣는 마지막 가족의 합창 같았어요.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참담했죠.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속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층수가 내려갈수록 오늘 싸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사건은 돌잔치 얘기에서 시작됐죠. 명절 음식이 식기도 전에 며느리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호텔에서 하는 게 기본이래요. 사돈분들이랑 상의했는데 반반으로 하면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맞장구 쳤어요. 첫 손주인데 체면도 세워야 한다고요. 체면.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송편 하나를 손으로 집었어요. 말을 꺼내려다 말았죠. 며느리가 테이블에 팸플릿을 펼쳤어요. 샹들리에 꽃장식, 넓은 홀, 뷔페 음식들. 이 정도 패키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인당 5만 원 정도라고요. 5만 원. 100명이 오면 500만 원. 150명이면 750만 원. 계산이 금방 났습니다. 그걸 반반 낸다는 게 제가 절반을 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적셨어요. 나는 요즘 일도 못하고 손주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형편 되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죠. 형편 되시는 대로. 그 말투가 저를 아래로 눌렀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첫 모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돈분들 앞에서 저희가 너무 민망하다고 했죠. 돈 없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제가 돈 얘기를 함부로 못한단 말입니까? 결혼하던 해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었죠. 전세가 모자란다고요. 사돈 쪽은 여유가 없대요.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제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했죠.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니 정말이냐고
저희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때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고마워하는 눈빛.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엘베로 돌아와 1층이었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밀려들었죠. 자동문이 열리면서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싸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집도 해줬어요. 애도 키웠고요. 매달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손주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재웠죠. 그런데도 저는 손님처럼 불려와서 체면을 깎이고 쫓겨났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속이 싸하게 비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정류장이 보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줄 끝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 하루의 싸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온 결과였다는 걸요. 봉투를 꽉 쥐었어요. 그래, 알겠다.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어요. 403호가 있는 동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현관문 닫히는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3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엔 아파트 불빛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그날 상견례 자리, 화장실 가는 길목에서 들었던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꾸만 그 기억이 돌아왔어요. 식당은 번쩍거렸어요. 긴 테이블, 반짝이는 와인잔, 하얀 테이블보. 저는 며칠을 아껴 산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어요. 세일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비쌌죠. 아들 상견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식당에 도착하니 사돈은 더 좋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브랜드가 달랐죠. 재질도 핏도 달랐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었어요. 아들이 미리 말해줬거든요. 사돈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대. 그러니까 좀 조심하래요. 식당에 들어서자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다고 여기 앉으라고 했죠. 말투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말마다 선이 있었죠. 부드러운데 넘을 수 없는 선이었어요. 우리 남편이랑 저는 교육 쪽 일만 해서 이런 자리가 익숙하진 않아요. 교육 쪽 일?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뜻이었죠. 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공장에서 일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단정한 미소를 띤 얼굴. 예뻤어요. 사돈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요? 잠시 망설였어요. 포크를 내려놓았죠. 저는 공장 다녔다고, 봉제일 좀 오래 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그 짧은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웃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시겠다고 했죠. 예의 바른 말이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엔 얇은 유리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아, 이쪽은 이런 분이구나. 그게 눈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이 저를 훑었어요. 정장부터 시작해서 머리 스타일, 핸드백, 그리고 손까지. 제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바늘을 쥐고 일한 손이었죠.
손톱도 짧았고 손등엔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저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는데 어색했어요. 스테이크를 자르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사돈은 소리 없이 자르고 계셨어요. 며느리 될 아이도 조용히 먹고 있었고요. 자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틈으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그래도 엄마, 저 사람은 진심이에요. 며느리가 될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집안이 좀 그렇긴 해도요. 집안이 좀 그렇긴 해도. 그 말이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과처럼 들렸죠. 우리 집안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물기가 손등에 남아 있었죠. 차가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사돈과 며느리 될 아이가 저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대화를 멈췄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냐고 물었죠. 응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사돈 어머니 괜찮으시냐고요? 좋으신 분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다만 분명한 건 그분이 우리를 아래로 본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라고 나 좀 떨렸다고 했습니다.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서래요. 잘 보여야 한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좁은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그리고 벽지가 조금 떨어진 벽이 보였죠. 소파에 앉아 정장을 벗었습니다. 손에 든 옷감이 부드러웠어요. 비싼 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이 지금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옷을 벗어도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사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그 목소리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사돈 앞에선 말수를 줄였고 며느리 앞에선 허리를 더 숙였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사돈 쪽 하객이 더 많았어요. 교사 동료들, 학부모들, 친척들이었죠. 우리 쪽은 적었어요. 친척도 몇 없었고 친구도 몇 없었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두 집안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요. 하나. 그 말이 허공에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돈 쪽은 위였고 우리는 아래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그랬어요. 전세금이 모자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었죠. 사돈 쪽은 여유가 없대요. 여유가 없다. 교사 부부인데 여유가 없을까요? 아니면 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내가 해줄게.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언젠가 제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죠. 전액 인출하시냐고요. 네,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이거 엄마 노후 자금 아니냐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너 결혼하는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냐고, 저희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때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고마워하는 눈빛.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해줬어요. 집도, 돈도, 제 시간도요. 손주가 태어난 후로는 매일 그 집에 갔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재웠죠.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어요. 아들도 바빴고요. 그래서 제가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이 저를 내쫓았어요. 돈 얘기 한 번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미 시작된 거였다는 걸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 어제부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였습니다. 상견례 날부터였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무 연락도 없었죠. 아들도 며느리도요. 처음 며칠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화가 왔나, 혹시 문자가 왔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 이제 급하게 밥 차릴 일도, 젖은 기저귀 버릴 일도 없었죠. 주방엔 고요가 깔렸습니다. 싱크대 위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어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신문을 읽었고요. TV를 켰죠.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날씨 예보. 그걸 보다가 또 채널을 돌렸어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죠.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학교 가는 아이들. 그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 참으면 됐지 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럴 사정이 있겠죠. 바쁘겠죠. 그동안 제가 속 좁게 굴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앞에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아기가 자고 있었죠.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떠올랐어요. 손주도 저런 모자를 쓰면 예쁠 것 같았죠. 아들 집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걸음을 멈췄어요. 문 앞에 섰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어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손을 내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달력을 넘겼어요. 다음 달 날짜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손주 돌잔치 날이었어요.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그날은 날 부르겠지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아동복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조끼가 걸려 있었죠. 파란색이었어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얼마냐고요? 3만 원이래요. 비쌌어요. 하지만 샀습니다. 조끼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포장을 했죠. 포장지도 골랐습니다. 리본도 달았어요. 삐뚤어졌어요. 다시 풀어서 맸죠. 그래도 조금 삐뚤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포장을 마치고 식탁 위에 놓았어요. 조끼를 바라봤습니다. 리본이 예뻤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오늘 밤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한 달 만이었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아들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돌잔치 준비 잘 돼가냐고 물었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겁고 망설이는 숨소리였어요. 엄마, 그게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번에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 지금? 그게 며느리가 좀 그래요. 사돈분들도 오시고 엄마 오시면 분위기 좀 어색할 것 같대요. 어색해? 내가 왜 어색해? 내가 손주 할머니인데 내가 왜 어색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요. 이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다 애를 위해서래요. 그날 와서 또 싸움 나면 어떡하냐고요. 싸움? 내가 싸움하러 가냐? 엄마 성격 안다잖아요. 제 성격이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다음에 따로 본대요. 다음에 언제나 오지 않는 그 다음. 순간 귀가 먹먹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래. 안 간다. 됐냐? 엄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통화 종료 소리가 났어요. 거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식탁 위엔 제가 포장해둔 작은 조끼가 있었습니다. 리본이 한쪽으로 빗둘게 매달려 있었죠. 한참 바라봤어요. 파란색 포장지, 하얀색 리본,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조끼를 집었죠. 무거웠어요. 작은 옷인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돌잔치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골라둔 옷이 걸려 있었죠. 짙은 남색 원피스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웃자. 거울 앞에 섰어요. 손주 첫돌이잖아.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식탁으로 갔어요. 조끼가 놓여 있었죠. 어젯밤 물에 적셨다가 말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포장했어요. 새 포장지를 꺼냈죠. 이번엔 반듯하게 맸습니다. 처음 돌 축하해. 할머니가 그 한 줄만 썼어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기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호텔 앞에 도착했죠.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풍선 아치가 달려 있었죠. 하얀 꽃 장식 아래에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 첫 번째 생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렸어요. 손주 이름, 하윤이.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축하만 하자.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오셨냐고요? 하윤이 돌잔치요. 아, 네. 3층 크리스탈홀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사돈댁 식구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 고운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포토존이 있었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배경, 뷔페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 머리를 예쁘게 묶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하윤아, 이쪽 봐. 플래시가 터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잠깐 굳었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아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뭔가를 말했어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죠.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왜 오긴, 손주 돌잔치라서 왔지. 엄마, 나 분명 말했잖아요. 오늘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야지. 손주 돌인데. 아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은 좀. 뭐가 문제니?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몇몇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초대 안 받아도 손주는 내 피야. 그럼 안 와야 하냐? 엄마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였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목소리가 높았어요.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요.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니? 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흔들었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둘러 다가왔죠. 아이고, 이게 무슨. 손주돌인데 이런 일이. 괜찮아요. 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로 내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돌아섰어요. 뒤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들이 뒤섞였어요. 손에 쥔 조끼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리본이 찢어졌죠. 그걸 꼭 쥔 채로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손주 돌잔치를 망치시게? 망친다. 제가 이 자리를 망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립스틱이 지워져 있었죠. 눈가가 검게 번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봤어요.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호텔 입구 옆에 있었죠. 걸어갔어요.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다가 다시 손을 뻗었어요. 꺼냈죠. 조끼가 젖어 있었습니다. 끈적했어요. 꾹 눌러 쥐었어요. 이건 내 정성이야. 버릴 수 없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네, 대답했습니다. 화장이 좀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기 눈 밑을 가리켰어요. 휴지를 꺼내서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가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호텔이 멀어졌죠. 그 안에서 돌잔치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저 없이도 모든 게 계속될 거예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끝이다. 차가운 확신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찾았죠. 예전에 저장해둔 부동산 번호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아파트요. 매물로 내놓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뵙고 얘기하시죠. 아니요. 전화로 진행할게요. 그러시면 매도 희망가는요? 숫자를 말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았죠. 빨리 팔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매물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다음 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낯선 목소리들이 연달아 이어졌죠. 실거주자분께는 통보하셨나요? 상의 안 해도 돼요. 제 명의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응? 왜? 부동산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와요. 집 내놓으셨대요. 응, 내놨지. 지금 거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알지.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 어디 가라고요? 나도 어디 가라는 소리 들었잖아. 엄마, 제발 장난치지 마요. 나도 장난 아니야. 그럼 뭐, 진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집이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돼요. 난 정신 멀쩡해. 그럼 왜 이래요? 우리한테 왜 이래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뭐려? 날 내쫓았잖아. 손주 돌잔치에도 못 오게 했잖아. 그건요. 그건 며느리가요. 며느리 탓이었어요. 늘 그랬죠. 너도 같이 말했어. 나가라고. 그때 상황이요. 상황은 무슨. 넌 날 내쫓았어. 그게 다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엔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 9시쯤이었죠. 어머니, 지금 부동산에서 계속 찾아와요. 그래요? 현관문에도 쪽지 붙이고 전화도 끊이질 않아요. 그럼 받지 마세요. 받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애 있는데 손님들 다 보고 갔어요. 사돈도 알았어요. 그럼 조심해서 살면 되지요. 진짜 왜 이러세요? 너희가 먼저 나가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가는 대신 너희를 내보내는 중이야. 그녀가 무언가 욕을 내뱉었어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욕인 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어요. 여기 김은자님 댁 맞습니까? 네. 가정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찰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명이 수첩을 꺼냈어요. 아드님께서 신고하셨는데요. 동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아드님 가족이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이시죠? 네. 그럼 사전에 협의는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요? 제 명의예요. 제 집이니까요.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죠. 미리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등기상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요. 그럼 됐네요. 하지만 가족 간 문제니까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어머님요. 집은 제 거예요. 팔 권리도 제게 있어요. 그게 다예요. 경찰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였죠.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집 팔지 마요. 제발. 싫다. 그럼 우리 어디 가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엄마, 돈이 급한 거면 말해요. 우리가 갚을게요. 갚는다. 이제 와서 갚는다고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때문이지. 전화기 너머로 작은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린 정말 몰랐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미안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내가 받은 상처는? 엄마요. 너희 돌잔치 날 나 쫓아낸 거 기억나? 그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기억나? 엄마, 그때는요. 됐어. 이제 듣기 싫어. 엄마, 제발. 한 번만요. 한 번은 이미 줬어. 여러 번 줬어. 근데 너희가 뭘 했어? 대답이 없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너희한테 받은 거 돌려주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계약금은 다음 주에 입금됩니다.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중도금도 들어왔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2달 후, 그날이 잔금일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버텼어요. 집이 팔린 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이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고 있었죠.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자 씨, 요즘 아들네 집 어떻게 됐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새 주인이 왔던데 문도 안 열어준대. 그래요? 며칠 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혹시 저 집 사람들 요즘 주말에 나가나 봐요? 응, 토요일마다 애 데리고 친정 가더라.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눈치챘을 겁니다. 토요일 오후,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금 다 나갔어. 유모차도 없어? 고맙습니다. 이사업체를 급히 불렀어요. 큰 차량을 요청했죠. 짐이 많습니다. 큰 걸로 보내주세요. 마스터키 카드를 가지고 있어 들어갔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TV, 테이블. 제가 사준 가구들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식탁 위엔 그릇이 놓여 있었죠. 저녁 먹고 설거지 안 한 것들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죠. 제가 해준 반찬은 없었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 방.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인형들이 놓여 있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아이 옷들.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박스에 담았죠. 모두 담았어요. 이거 다 보내시는 거예요? 네. 주소가 여기 적힌 대로요? 네, 친정 쪽으로요. 집안은 금방 비었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죠. 먼지가 날렸어요. 그 빛이 이상하게 깨끗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뒤집혀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응? 짐이 다 사라졌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그래. 정리했어. 정리? 이게 정리예요? 응. 친정에 도착했대요. 짐이 전부 거기로 갔대요. 그래. 거기 보냈어.
집은 이제 비워야지. 미쳤어요. 아니, 정리했어. 말투가 차분했어요. 엄마,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뭐요? 불러. 이번엔 경찰이 뭐라 할까? 진짜 사람이에요, 엄마. 사람. 그 말이 웃겼습니다. 그래. 너한텐 사람이 아니겠지. 근데 난 내 집 정리한 거야. 집이 내 거면 다예요? 우리 삶은? 우리 살림은? 너희 삶은 너희가 챙겨. 내 건 내가 챙기고. 엄마, 이제 그만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죠. 짐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집을 비워야 해서요. 집을 비운다고 우리 집으로 보내요? 딸이 친정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당장 이 짐 치워가세요. 안 돼요. 뭐라고요? 이제 아들네가 그쪽에서 살아야죠. 좋은 집이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죠. 딸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못한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죠.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제겐 그 불 꺼진 창문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죠. 화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다. 후회는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었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제 짐이었죠.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통장. 집 팔아서 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했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라졌죠. 높은 건물들이 낮아졌어요. 회색 도시가 초록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논이 보였어요. 밭도 보였고요. 비닐하우스 사이로 아침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아무데도 묶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을 쉬었죠. 깊게, 천천히. 지금은 작은 마을에 살아요. 바다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집은 작아요. 방 2개, 부엌 하나, 작은 마당이 있죠. 월세예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있어서 골랐어요. 텃밭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땅을 일궜습니다. 삽을 들었죠. 흙을 팠어요. 돌을 골라냈고요. 땀이 났습니다. 등이 아팠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흙 냄새가 좋았거든요. 며칠 뒤 씨를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마늘. 작은 모종도 샀어요. 토마토와 깻잎. 물을 줬죠.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새싹이 났어요. 조그맣고 연두빛 새싹이었죠.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닭도 키워요. 2마리. 갈색 닭 1마리, 흰색 닭 1마리. 시장에서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키우기 쉬워요. 모이만 주면 돼요. 그래요? 그럼 2마리 주세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마당에 작은 우리를 만들었죠. 닭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침이면 꽃기호 소리가 나요. 그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있어요. 김치 담그러 오라고 했죠. 서울서 왔다며? 김치는 담글 줄 알아?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같이 하자.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갔어요. 할머니 셋이 모여 있었죠. 마당에 커다란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어요. 양념을 배추에 발랐죠.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래? 그러니까 겨울인지 봄인지. 한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은자 씨는 손주 있어? 있었죠. 있었다니? 이젠 없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만 담았어요. 일이 끝나고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고맙습니다.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작은 도서관입니다. 방 하나 크기였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요. 소설을 읽었습니다. 예전엔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손주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느라 바빴죠. 이젠 시간이 많았어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책 좋아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건넸어요. 제목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죠. 집에서 읽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그 문장의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서울서 온 은자 씨라 불러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저였거든요. 경로당에 갔어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죠. 은자 씨, 와서 같이 쳐. 전 잘 못 쳐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앉았습니다. 패를 받았죠. 룰을 몰랐어요. 이게 광이고 이게 띠야. 아, 네. 게임을 했습니다. 졌죠.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에이, 또 졌네. 저도 웃었습니다. 지는 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바람이 논길을 타고 들어와요. 창문을 열어둡니다. 커튼을 젖히고요. 바람을 맞아요. 별이 많이 보여요. 서울에선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늘 흐렸죠. 여긴 달라요.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이젠 됐다. 그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도 없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마을에 차가 자주 오진 않았거든요.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호스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아들 뒤로 며느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문 앞에 섰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요. 며느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호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죠. 마당으로 나왔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과 마주 섰어요. 잘못했다는 거 이제 알았어? 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엄마요. 너희가 날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지? 손주 돌잔치에서 쫓아낼 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그때는요. 그때는 뭐. 그때도 엄만데, 지금도 엄만데. 왜 그땐 안 되고 지금은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원룸에서 셋이 살고 있어요. 애가 크는데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도움받은 게 뭐가 있니? 집도 내가 해줬고, 돈도 내가 댔고, 애도 내가 키웠는데. 어머니여,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어? 무시하고 망신 주고 쫓아낸 것밖에 없잖아. 며느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하윤이라도 봐줘요.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 말에 유모차를 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한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아들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애도 이젠 내 손주 아니야. 엄마, 너희가 그랬잖아. 애 안 봐줘도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안 봐. 엄마, 그건 그때 화나서 한 말이고요. 나도 화나서 하는 말이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시는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네. 너희한테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났어. 어머니여. 돌아가. 여기 다시 오지 마. 돌아섰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며느리도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등을 후려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대문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예쁜 얼굴. 자고 있던 그 모습. 백엔릿이 축축해졌어요. 울음소리를 참았습니다. 소리 없이 가만히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었어요. 심한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를 먼저 내쫓은 건 그들이었고요. 그런데도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끓였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텃밭에 상추가 싱싱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오지 않았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자 씨,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 네.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패를 내려놓았어요. 후회요? 응. 그래도 자식인데. 후회는 안 해요. 진짜? 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지. 게임을 계속했어요. 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밤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텃밭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물을 주러 나갈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일.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받은 만큼 주는 거, 미워도 아파도 그래도 계속 사는 거. 그게 인생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내일도 별이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밭을 가꾸며 살아갈 겁니다. 혼자서, 하지만 평온하게.